안녕하세요. 김대복 대표입니다. 글로벌 시장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확산되면서 연속적인 급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흐름도 최근 3일 동안 약 한 150포인트나 급락하는 시장 흐름이 나왔고, 외국인들은 3일 연속 매도의 공세에 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시장 심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것이냐, 이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은 실질적으로는 지난 5일 날이죠. 옐런 의장이 발언에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제닛 옐런 이제 재무장관이죠. 의장이었는데 사실은 재무장관이 금리를 인상한다 하는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부터 주가는 이제 부담스러워했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행정부의 생각이다. 근데 사실은 금리 인상 문제는 행정부의 소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쪽에서 언론이 제기가 됐고, 일부 매파 의원들은 여기에 동조하는 이런 시장 흐름들. 그러나 역시 이제 연준의 입장은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것이 그대로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갑자기 왜 이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보면, 금리 인상에 이게 테이퍼링, 일단 정확히 얘기하면 금리 인상이라고 보다는 이제 양적 완화의 축소의 시장 흐름, 이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동안에 이제 많은 돈을 풀어놨던 것을 일정 부분은 걷어들이는 것이다. 그것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시장의 경기라는 것이 나쁠 때는 정부에서 재정 정책과 그다음 중앙은행에서의 어떻게 보면 통화 정책을 통해서 경기를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경기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이 경기를 과열 국면, 이제 그쪽으로 진입하지 못하게끔 경기의 어떤 진정책을 쓰는 건데, 이게 지금 이 카드를 쓸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가가 살짝 움직이니까 그러한 것들이 언제 그랬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주가의 흐름은 그렇게 진행해 왔고요. 미국의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제로금리잖아요. 미국에는 지금 현재 제로에서 0.25 기준금리를 가지고 가 있고, 한국은 0.5%의 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하면 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플레이션의 어떤 이걸 잡으려면 인플레이션을 왜 붙잡아야 되죠? 지금 현재 물가가 뛰게 되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생산자 물가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것은 고스란히 기업의 어떤 코스트와 연관이 되어 있고, 기업의 코스트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은 기업이 실적이 지금 현재 코스트가 낮을 때하고 코스트가 높을 때 기업 실적은 엄연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흐름들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가 어떻게 보면 고용 개선과 물가 상승, 여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은 지금 이제 연은 총재들 같은 경우에는 매파와 비둘기파가 지금 현재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왜 이게 불이 붙었나 하면,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왔을 때는 그래, 아직까지 미국은 지금 이제 본격적인 테이퍼링을 할 때가 아니다. 또 마찬가지로 고용이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은 금리를 인상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시장의 경기를 다시 붙잡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했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소비자 물가가 4월 달에 재차 상승하는 이런 게 나오니까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 심리를 끌어올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얘가 지금 현재 여기를 보시면 이것 때문에 미국 주가들의 시장 흐름들이 어저께 약했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 미국의 이제 그 맥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인프라 계획을 8천억 달러가 넘지 않도록 이렇게 안아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대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하려고 하는 미국의 정부에 대한 어떤 제동을 걸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게 그러면 현실화 될 것이냐 이렇게 보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급락했고요. 어저께는 대만도 장중에 8% 가까이 급락했고, 오늘도 장중에 오르다가 또 밀리는 이런 시장 흐름인데, 우리는 3일 연속적으로 외국인 매도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거의 7조 가까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물론 오늘의 옵션 만기의 특수성은 있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시장 심리인데 과연 우리 주가에 얼마나 더 영향을 미칠 거냐? 그러면 진짜로 그 테이퍼링의 가능성은 얼마나 될 거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이제 그 자료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시장 심리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료는 지난번에 그 이게 보면 그 4월달 이제 블룸버그가 이제 조사한 애널리스트들의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이 금리의 테이퍼링, 그러니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이런 설문을 했더니까 여기 보면 2021년도 4월달 있죠. 4분기에 가장 많은 45%가 한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그 2022년도 1월 그 1분기, 그 다음이 21년도 3분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테이퍼링은 이게 지금 한다는 인식이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데, 옐런이 단지 빨리 이야기했는 것이다. 옐런이 원론적인 것을 얘기한 것이고, 이것은 어쩌면 지금 이것 때문에 충격 파장이 지금 현재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이런 파장이 나오게 되면 이 파장의 끝이 어딜 것이냐. 또 하나는 이런 파장이 나올 때 기존에 그 매매했던 이런 방법의 툴과 지금 향후의 어떤 툴을 달리 가져가야 될 것이냐. 이것을 고민해야 될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테이퍼링은 어차피 지금 현재 4분기에 한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제 2분기에 그 지금 중반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그죠? 중반 정도 지나고 있으니까 6월 달까지 지나가면 3분기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런 달이면 주가는 이미 이런 것들을 선반영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그러한 시각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보겠고요. 금리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은 실질적으로는 무엇을 봐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은 그 두 가지만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그 인플레이션을 그 할 때 실질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 그러면 기준금리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제로에서 0.25의 기준금리를 갖고 있는데, 이 기준금리가 동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슨 금리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질금리, 이제 우리가 이런 실질금리는 10년 만기 채권금리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연준이가 이제 가장 많이 눈독을 보고 있는 거는 개인 소비 지출, 그러니까 물가 지표입니다. 그 PC 지표를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미국의 그 연준위를 움직일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그 여기 10년 만기 채권 금리입니다. 우리가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그 1.3, 1.4 이때 있다가 1.7 정도까지 올라갔고, 이때마다 그 지금 현재 그 테이퍼링이 없다. 그 지금 파월 의장이 나와서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주가는 올라와서 1.76 정도까지 올라간 적이 있죠.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와서는 옐런 의장이 발언할 때만 하더라도 이건 지금 현재 1.5 전후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테이퍼링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나왔던 이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그 파월 의장이 그 나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쪽에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 하기 전에 먼저
지금 알려드리겠다. 선제적으로 알려드릴 것이니까 그건 저를 믿고 따라와라. 어차피 경기가 지금 현재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일정 부분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의 상승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고, 여기가 이제 옐런이 얘기했을 때예요. 옐런이 얘기했을 때인데, 옐런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니까 그때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1.5로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옐런 장관이 얘기했는 것 가지고 시장에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물가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이건 그래, 연준이가 지금 바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어저께 이제 1.685까지 오늘 지금이죠. 1.685까지 올랐다가 살짝 눌러졌는데 1.685면 1.7에 근접하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험 자산에서 안전 자산으로 자금이 터닝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원래 채권 10년 만기 미국의 국채를 가지고 기준을 삼는 거는 우리가 티핑 포인트라고 해서 1.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75 정도를 보면 내가 주식 투자에서 1.75 정도의 수익률을 낼 수 있느냐, 그보다 낼 수가 있다면 리스크를 안고 주식을 하는 게 맞고, 그거보다 낼 수 없다면 이렇게 안전 마진으로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1.75 주는데 왜 주식을 하냐, 이런 심리가 작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성장주 쪽을 성장주의 모멘텀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가치주의 모멘텀이냐, 이게 대두가 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원래 저금리 상태에서는요, 저금리 상태에서는 주식이라는 게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성장을 쫓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PER, 퍼라는 거 있잖아요. 퍼 배수가 지금 현재 낮은 놈보다 퍼 배수가 높은 놈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익률을 역수로 계산해서 상대 수익률을 계산할 때는 이걸 역수로 계산하면 퍼 밸류가 낮은 애들은 금리가 높게 나오는 거고, 퍼 밸류가 높은 것은 금리가 낮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성장주처럼 이렇게 퍼 밸류가 높은 것들을 상대적으로 가면 당연히 이런 현상이 올 때는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연히 자금은 어느 쪽으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주가라는 것은 또한 금리라는 것은 금리가 낮은 곳에 높은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어요. 돈이 되는 쪽으로 자금이 정광석화처럼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 1.685 이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연준이가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코어 PC 지표라고 하는데, 이 지표가 2를 넘어가면 부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5월달 건 나오지 않았어요. 4월달까지 나왔죠. 4월달까지 나온 이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시면 얘가 이렇게 여기가 2% 가까이 올랐을 때는 2019년도이고요. 20년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얘가 이렇게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라는 것은 연준이는 2% 전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도 크게 부담스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오르고 실질 금리가 오르고 지금 현재 개인 소비 지출이 만약에 아주 강력하게 올라선다면 이게 부담일 수밖에 없죠. 비근한 예로 중국 같은 나라에서 지난달에 중국의 PPI 지수, 우리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것은 기업이 안아야 될 코스트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기업이 안아야 될 코스트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기업이 향후에 이익의 모멘텀을 내놓을 때, 예상치를 내놓을 때 기존에 있는 것보다 적게 나오는 사이클이 되게 되면 그것은 꺾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걸 근간으로 할 때 또 다음 지표, 우리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걸 보는데요. 여기 이제 5년 만기 5년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급등이 나오고 있고, 급등이 나왔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런 거죠. 여기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요.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는 얘기는 2005년도요. 2005년도 고점을 가져가고 있다. 근데 2005년도 이게 2000년대 초반에 그 시장 흐름들은 경기가 막 좋아지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좋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경기가 나빠지면서 이런 시장 심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라고 보면 이건 지금 현재 일정 부분은 시간이 조금 문제이지 어차피 하겠구나.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어차피 하겠구나. 그래서 금리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의 이런 흐름들을 봐야 되는데, 금리 인상이 어떻게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좋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나쁠 때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인플레이션도 말이에요. 착한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단 말이에요. 착한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뭐냐 하면 정부가 돈을 풀어서 경기를 부양하는데 그 부양하는 범위가 딱 그 인플레이션을 적정하게 올리면서 가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착한 인플레이션, 리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주가는 굉장히 탄력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인플레이션 심리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해서 주가가 급락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인플레이션 심리가 되면서도 주가가 계속 올라간 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금의 성격이 지금까지 이렇게 시장 흐름은 유동성이라는 이 흐름이 이 시장을 끌고 왔거든요. 근데 이 유동성이라는 이 시장 흐름이 이렇게 끌고 오다가 유동성이 딱 떨어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 시작하고, 그 모멘텀은 불멸의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적과 결부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장은 다른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는 거 방금 전에 10년 지금 현재 기대 인플레이션 BEI의 지표를 보시면 10년 BEI 지표가 지금 파란색입니다. 10년 BEI 지표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이렇게 오를 때요. 이럴 때 오를 때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의 가치주와 성장주를 비교했는데, 성장주를 가치주와 비교할 때는 지금 현재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 붉은색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인플레이션 심리가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시점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가치주가 좋은 거잖아요. 가치주가 좋은 거고,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성장주 중심의 이런 흐름들이었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은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시 지금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가격의 전이가 나온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퍼의 어떤 역수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퍼의 역수를 생각하면 이 금리와 연동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이 흐름에서는 위로의 변화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면 지금은 무엇을 지금 가치주냐 성장주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 시간이 현재 인플레이션 심리가 계속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것이 좋다. 가치주 중심보다 성장주 중심으로
매매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됐죠? 네, 이해됐습니다. 자, 여기에 더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이 나왔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 심리가 기대 심리가 이렇게 강하게 인플레이션 심리가 강하게 올랐을 때 이때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선진국에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머징 마켓을 선진국으로 나눈 겁니다. 그럼 나누면 이건 뭐냐면 여기 파란색 지표 있죠? 여기 파란색 지표가 이게 이머징 마켓 상대 강도니까 인플레이션 이게 이렇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을 때에 이쪽에 이렇게 올라가고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낮을 때에 이렇게 빠지는 건데 지금 현재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어때요? 이머징 마켓이 좋다는 거죠. 근데 단순하게 여기까지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여러분들 다 돈 벌 수 있어. 여기 중요한 게 있다. 왜 이머징 마켓이 좋을까? 이거잖아요. 이머징 마켓이 좋은 이유는 인플레이션 심리는 뭐예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화폐의 가치. 그러니까 달러를 내가 사놨는데 내가 당장 달러를 사가지고 내일 아침에 오늘 기름을 넣는 것하고 내일 아침에 기름을 넣는 것하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오늘 내가 기름을 만약에 10리터를 만약에 넣을 거를 내일 우리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8리터밖에 못 넣는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지금 현재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이 상황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 좀 어렵죠? 어렵지만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브라질, 예를 들어서 러시아, 뭐 남아공,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 이머징 마켓이죠. 아니면 지금 아르헨티나, 그다음에 이제 멕시코 이런 쪽은 다 지금 현재 이머징 마켓 아닙니까? 이런 쪽의 주가가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심리가 있을 때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때는 좋아요. 왜냐하면 상품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니까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다. 우리 작년에 유가 한번 보세요. 유가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유가가 형성이 되기도 했잖아요. 작년 4월 달에 유가가 마이너스 40불까지 갔댔잖아. 그것이 지금 현재 기저효과로 보면 지금 60불까지 몇 퍼센트가 올랐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원가들은 이렇게 해서 득을 본다 이런 얘기죠. 마찬가지요. 최근에 구리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른 배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너무 좋기 때문에 중국의 성장률이 좋으니까 구리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머징 마켓이요. 선진국에 투자할래 이머징 마켓 하면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잊지 말아야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것이 발작이에요. 발작. 이게 이제 우리가 이머징 마켓에서는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 양적 완화를 축소하게 되면 금리 발작이 나온다고. 금리 발작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우리 이머징 마켓에 밖으로 선진국 돈들이 밖으로 나가 있던 돈들이 지금 현재 금리가 선진국이 올리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자국으로 송환하잖아요. 그때 시장 흐름들은 자금의 이탈과 환율과 주가가 박살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박살나고 난 이후에는 어때요? 상승합니다. 원론대로 가요. 원론대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진국보다 이머징 마켓이 좋은데 분명한 것은 내가 테이퍼링을 한다든가 미국이 테이퍼링을 한다든가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때는 반드시 쇼크가 온다는 거예요. 그 쇼크가 온 다음에 주가는 안정적으로 간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셨죠? 네, 기억하셨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머징 마켓의 주가들의 이제 움직임과 경기의 사이클은 어디에 있느냐?
여기 보면 중국이나 이런 쪽의 사이클은요. 지금 현재 중국은요. 경기가 너무 좋아서 난리예요. 너무 좋아서 난리다. 호황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 이게 경기라는 게 다른 거 없잖아요.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면 경기란 이렇게 오를 때 확장이고 이렇게 내려오면 수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확장하는 이런 자리에 왔는데 최상단에 중국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은 가만히 보면 테이퍼링을 하더라도 중국이 가장 먼저 해야 돼. 중국이 가장 위험하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게 지금 현재 그 미국이나 지금 현재 캐나다 이런 쪽이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쪽 안에 이제 유로존이나 우리나라, 재팬, 그리고 멕시코, 인도, 브라질 이런 쪽, 아르헨티나 이런 쪽이 시장은 여기를 따라가니까 시장은 경기가 이렇게 좋아져서 경기가 이쪽 안에는 사실은 경기를 아직까지 활성화해서 주가를 좀 더 끌어올려도 관계가 없는데 부분적으로는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때문에 주가는 한 번 더 밀 수 있다는 것. 이걸 꼭 생각해야 돼. 이걸 생각해. 그래서 중국의 급격한 회복, 안정적인 성장을 추구하는데 이 뒷면에는 생산자 물가가 오르고 그다음에 만약에 소비자 물가가 오르게 되면 중국도 단기적인 어떤 자금을 통해서 자금을 환수하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오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종의 우리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된다. 자, 요약해 볼게요. 요약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 지금 주가는 미국의 경제나 이게 보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강하면 이제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다. 성장이 둔화되는 것이고 그것이 물가 부담으로 안게 되는 거다. 물가가 오르고 금리를 올린다. 아니면 지금 현재 양적 완화를 축소한다.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는 이게 기업의 코스트와 관련되어 있는 거다. 그러면 자금을 조달하는 입장에서 보면 금리를 제로 금리에 있는 것보다 지금 현재 플러스 금리로 올라가는 이런 시장에 금리를 주고 자금을 조달하면 그만큼 기업은 내가 어떻게 보면 매출에서 이걸 빼고 나면 마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마진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것은 기본적으로 성장 둔화로 이어지는 것이다. 지금 현재의 국면이 이렇게 2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여기다가 금리까지 만약에 연결된다면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위치이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이제 요거 하나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장 나쁩니다. 나쁜데 그럼에도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TIPS 유동성 프리미엄입니다. 이제 TIPS 유동성 프리미엄이 미국의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어떻게 올라갔죠? 이렇게 올라갔던 애잖아요. 얘가 천장부지를 모르고 이렇게 솟구쳐 가지고 이렇게 올라갔던 애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또 이게 2013년도 지금 현재 카드 문제가 생겼을 때도 이렇게 올라갔고 이번에 이제 코로나 올라갔던 얘가 이렇게 떨어져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왔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유동성 프리미엄이 완전히 다운됐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방금 전에 했던 인플레이션 시장 심리나 여러 가지 어떤 요소에도 불구하고 시중의 자금은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좋은 이것을 걷어들이면 조금 문제가 생기겠지만 지금은 풍부한 어떤 유동성은 아직까지는 있는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 인플레이션 심리가 굉장히 강했을 때는 지금 주가들이 또 방향을 틀리게 가야 된다.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난 우리가 2020년도 11월 달부터
2021년 1월 11일까지 지수가 3,260을 갈 때 그때 시장을 주도했던 건 지금 현재 거의 성장주 중심의 시장이 주도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아니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와서 그 흐름들을 보면 4월 말부터 여기 보면 경기 민감주들의 움직임이 이상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주가를 전체로 지수가 몇 포인트나 올라갈까요? 아니면 지수는 어디에서 주가가 돌아설까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아직까지 좀 더 갈 여력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 이렇게 소외되어 있는 주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의 순환 사이클은 언제 들어올 것이냐? 이것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S&P 500의 그 업종별 상대 성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에너지가요. 에너지가 2021년도 3월 달까지 이렇게 올라왔다가 에너지가 다시 내렸다가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지금은 금융이 좋아지고 있죠. 금융이. 그 다음에 여기를 보세요. 소재, 산업재가 좋아지고 있다. 소재, 산업재. 그리고 제일 지금 현재 안 좋게 있는 거. 그러니까 100이라는 지수를 100이라는 인덱스로 놓고 봤을 때 100 이하에 있는 종목은 무엇이냐? 이게 IT,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그 다음에 경기 소비재, 뭐 유틸리티, 헬스케어 이런 거다. 이거 대한민국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무엇이 경기에 민감한 사이클이 움직이는 자리예요. 좀 전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이론적이든 뭐든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보면 항상 소재나 산업재를 중심으로 한 경기를 끌고 가는 애들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들도 지금 그러한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이런 얘기이고요. 여기 산업재의 시장 흐름들을 보세요. 국내 산업재하고 소재, 경기 소비재 같은 걸 보면 여기 지금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는 게 소재. 가장 강력하게 올라오는 게 소재라고. 소재를 보면 이 파란색이죠? 소재는 뭡니까? 소재는 철강이죠. 철강하고 그 다음에 화학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 주가를 움직였을 때 소재 섹터들이 왜 올랐습니까? 이제 가장 비철금속 뭐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돌았을 때 우리는 경기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있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카퍼라고 하죠. 구리라고 해요. 왜 구리는 미스터 카퍼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카퍼는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이게 경기의 어떤 선행적인 역할을 해주는 거다. 중국의 경기가 좋고 글로벌 경기가 좋으면 구리 가격이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상 최고치의 구리 가격이 급등하는 건 이거하고 연동이 될 수가 있죠. 구리만 올라가나요? 최근에는 구리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철강석 스크랩 가격, 철강석 가격도 올라가죠. 알루미늄 가격도 급등이 나왔습니다. 알루미늄 가격만 급등이 나온 게 아니라 여기 목재 있죠. 목재. 미국의 목재 관련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얘기한 농업에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군들요. 지금 현재 전부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재 섹터가 먼저 움직이는 이런 철강과 화학이 움직이면서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와 산업재를 합하면 우리는 이걸 시크리컬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라고 합니다. 그쪽의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경기 소비재들이 움직인다. 지금은 경기 소비재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지금은 이제 산업재하고 소재가 굉장히 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US 스틸이나 이런 쪽의 시장들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올랐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포스코를 비롯한 동국 제강 이런 쪽의 시장들도 아주 강력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장 흐름에서
이것과 대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건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다. 이렇게 보면 뭐 당연히 이쪽에다가 베팅하는 게 맞다. 자,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성장주들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올라가도 우리나라가 아주 뭐 급격히 전 세계의 어떤 주가가 한꺼번에 우리나라가 폭락이 나오고 이렇게 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그 성장의 이런 모멘텀에서 가치로 넘어갈 때는 뭘 먼저 따지냐면 이익의 모멘텀을 많이 따지거든요. 근데 이익을 따지는 거 보면 우리나라의 코스피의 그 실적 전망치가 지금 2021년도 포워드 이익이죠. 이 포워드 어닝입니다. 이제 12개월 포워드 어닝도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장의 컨센서스, 그 시장의 영업이익 같은 변화가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다.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에 시장은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주가가 만약에 같이 올라간다면 그 밸류가 그 부담이 되는데 주가는 반대로 떨어지고 이 밸류는 올라가면 어때요? 밸류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고요. 최근에 이제 한 자료에 보니까 그 미국의 반도체들 그 일쪽과 우리나라의 이걸 비교해놨는 차트가 있는데 미국의 팡이란 주식 있잖아요. 그 성장주의 대표라고 합니다. 팡, 페이스북이죠. 아마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넷플릭스, 구글 여기에다가 A를 하나 더 넣으면 애플까지 되는 거예요. 팡의 주식이라는 게 지금 현재 2000년도 초부터 지금 계속 이 시장을 주도해 왔습니다. 여기에 발맞춰서 미국의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의 파운더리 업체, 비메모리 반도체의 파운더리 산업을 하고 있는 이 업체 중에 대만의 TSMC라고 있죠. 얘가 주가가 보시면 이렇게 올랐어요. 얘가 주가가 여기 보시면 이게 팡의 주식인데 고점 나고 이렇게 왔는데 얘 똑같이 따라서 이렇게 솟구쳤단 말이에요. 솟구치고 내려서 내렸죠. 어저께 그 대만의 TSMC가 급락하게 되니까 지금 대만이 장중에 8% 가까이 또 아주 빠졌던 것이다. 근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는 이미 고점이 여기인데 1월 달인데 이게 9만 전자, 10만 전자 간다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9만 원대에서 8만 원으로 내려와서 계속 이 자리에 있다. 상대적으로 갭이 많잖아요. 얘네들은 이렇게 올라 있는 폭이 굉장히 큰데 상대적으로 삼성전자는 오른 폭이 없으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게 떨어질까?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잘 안 떨어질 가능성이. 그래서 나는 오히려 삼성전자는 결국은 이제 잘 안 떨어지지만 잘 안 떨어져도 이게 오를 때 1등으로 올라줘야지만 가능하다. 1등으로 오르지 않으면 이거 지금 현재 주가가 1등이 안 되면 돈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잘 빠지진 않을 것 같은데 저는 1등으로 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쪽의 시장 흐름도 잘 안 빠진다 이런 쪽에서 보면 주가가 뭐 시가총액 500조짜리가 잘 안 빠지면 우리 주가가 뭐 거기서 급락으로 가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요.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무서워하는 거는 이거죠. 테이퍼링 하면 금융 발작을 가장 무서워하고요. 금융 발작하면 어떤 구조에서 금융 발작이 일어나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과거에 미국이 금리를 그러니까 통화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 하다가 살짝 발을 뺐을 때 전 세계 이머징 마켓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요. 이런 쪽입니다. 이제 미국의 채권 금리 인상이 왜 무서운가? 이건 제가 이제 시나리오별로 이렇게 조사해서 써놓은 건데 이겁니다.
미국의 경기가 이제 호황이 돼가지고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 금리를 인상하는 건 뭐예요?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요, 연준이가 물가를 안전하게 물가를 잡기 위한도 있죠. 물가를 잡기 위한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정부가 과열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적정하게 금리를 인상시켜 줌에 따라서 그 지금 현재 한 번에 금리 인상했을 때 어떤 쇼크를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이건 국제 투기 자금은 지금 어느 쪽으로요? 그 이쪽에 금리 인상하는 쪽으로 자금이 돌잖아요. 간단하잖아요. 그 돈이라는 게 스마트 머니라고 하죠. 스마트 머니가 움직이는 것은 금리가 낮은 데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데다 맡기면 여기 차익이 생기잖아요. 이게 그 캐리 트레이드이고 이게 트레이드이고 마찬가지로 성장이 낮은 국가에서 성장이 높은 국가로 옮겨 놓으면 여기서 또 마진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캐리 트레이드라고요. 국제 자금이 국제 투기 자금이 이동하게 되고 이렇게 국제 투기 자금이 이동하게 되면 환율이 약한 대로 그 돈이라는 게 빠져나가면 우리나라가 외환 위기를 어떻게 당했습니까?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막 떨어져서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의 돈이 휴지 조각이야. 쓸 수가 없죠. 우리가 또 이게 아까 한번 얘기해 줘야 될 건데 살짝 벗어난 얘기인데 이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막 이렇게 가잖아요. 이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어떻게 돼요? 뭐 지금 현재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오면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에 이랬잖아요. 한 달 내내 일해가지고 그 돈을 돈으로 받아가지고 빵 한 조각이도 못 사 먹는다. 물가가 그렇게 올랐기 때문에. 이건 주가는 물론이고 이건 파탄이죠, 경제도. 이런 흐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돈이라는 게 환율이라는 게 우리나라를 기준해서 볼게요. 우리나라를 기준해서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가치가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면 될까요?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수출을 많이 했어. 수출을 많이 했는데 가지고 이제 들어와서 원달러로 바꿔서 수요가 계속 원화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우리 돈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반대로 우리나라 돈이 빠져나가. 지금 현재 달러로 바꾸면 내가 내일은 이 돈으로 1달러를 바꿀 수가 있는데 내일 모레 가면 이 돈을 가지고 안 되고 여기도 돈을 더 투자해야지 1달러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된다면 달러 자금이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 학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부모도 내가 미국에 뉴욕 대학에 다니는 아들이 있어. 아들이 있는데 아들한테 뭐 송금을 하려고 했어. 송금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돈이 가치가 떨어졌을 때 송금을 하려고 보니까 지난달에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을 환전해서 바꿨을 때 하고 지금 100만 원으로 바꿨을 때 환전해 보니까 지금 이제 달러가 엄청나게 적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지금 아들이 쓰는 이 미국에서 생활하는 데는 부담스럽잖아.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환율이 취약한 국가가 생기게 되고 환율이 취약한 국가가 생기게 되면 이건 지금 현재 시장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환율이 여기 취약한 국가가 발생이 되고 이건 주변국으로 확산이 된다. 과거에 우리가 겪었잖아요. 유럽의 그 피그스 국가, 유럽의 피그스 국가들이 지금 현재 그 외환 위기를 겪었을 때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게 되면 지금의 그 돈의 가치를 올린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가계, 정부 다 부담이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개인 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일정 부분 올리게 되면 이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섭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미국의 채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발작이 나온다. 발작이.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발작이 나온 뒤에 이머징 마켓의 주가들은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자, 다음으로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아까 가치주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가가 현재 상태에서 인플레이션 심리가 계속 강해지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했던 걸 전부 요약할 필요가 있죠. 요약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여기 그 흐름을 이렇게 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경기 회복이고, 이쪽으로 가면 경기 회복이고, 이쪽으로 가면 금리 상승이에요. 이렇게 이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 경기가 회복되면서 금리가 상승하면, 경기가 회복되면 당연히 금리는 올라가죠. 금리는 올라가면 결국은 주가는 오릅니다. 주가는 금리를 하기 전에 흐름에서 부담이지, 금리를 실질적으로 올리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가요. 과거에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는 뭐 어떤 거요? 가치주 그리고 민감주 이런 걸 사라. 그래서 가치주 하면 일단 뭐 지금 현재 우리가 PBR 밸류라 그러잖아요. PBR 순자산의 가치가 높은 것을 따져서 자산의 가치가 높은 것을 따지면 뭐 철강이나 이런 쪽의 시장놈들이 상당히 낮아요. 은행 이런 데의 자산의 가치가 지금 현재 좋지요. 청산의 가치라는 건 뭐예요? 내가 현 시점에서 부도가 났을 때 이것을 청산의 가치로 따지면 얼마냐 이렇게 봤을 때 내가 투자한 것을 다 찾을 수 있으면 1이 되는 거고, 이거보다 더 많이 찾으면 0. 얼마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2가 된다면 내가 청산해도 받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밖에 없죠. 그런 거다. 그렇게 보면 에너지, 소재, 산업재 1위로 지금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은행.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그 인플레이션 시장 심리를 읽는 것들은 기본적인 건 시장을 잘 읽어야 되겠고, 만약에 그러한 상황이 온다면 지금처럼 했던 것처럼 리플레이션 플레이 이걸로 집중해야 되고,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에너지, 소재, 산업재, 자동차, 은행 이런 쪽의 시장은 특히 금리를 올리면 금융 예대 마진이 있는 금융이나 보험사들이 수혜를 받을 거니까 그런 쪽에 한 종목 정도를 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화폐의 가치보다 실물 자산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니까 실물 자산에 우리가 직접 투자할 수는 없지만 실물 자산과 연관해서 투자할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철강이나 일단 소재 섹터에 있는 종목군들로 투자하면 된다. 그렇게 보고요.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다시 금리가 하락하는 이런 자리가 나오면 당연히 성장주 중심으로 IT나 유통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는 답은 여기에 답이다. 앞으로 여기가 답이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이거 한번 볼게요. 인플레이션이 강세가 됐을 때 지금 현재 예상되는 업종들 보면 뭐 정유화학도 있을 거고, 해양 플랜트도 있을 거고, 자원 개발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리드, 대체 에너지, 농업, 비금속 광물, 금융. 이건 조금 전에 지금 제가 설명을 했던 거하고 차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돈의 인플레이션이란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상품의 가치가 오르는 겁니다. 이게 오르면 나중에 가면 지금 현재 기업들은 코스트가 조달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부담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관련돼 있는 종목 있죠. S오일이나 뭐 남해화, 그다음에 이제 조선 섹터들 있잖아. 조선 섹터, 조선 3사들, 조선 섹터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그다음에 이제 자원 개발하는 거 관련해서 GS 글로벌이나 뭐 대우 인터내셔널 뭐 이게 여기 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대체 에너지, OCI다 이런 쪽의 시장들,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이제 곡물 가격이 올라가는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부담스러운 이런 자리가 나오니까 남해화학이나 농우바이오, 그다음에 대동공업 이런 쪽의 시장 흐름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똑같아. 그다음에
굴이나 아연 가격 그리고 지금 현재 알루미늄 가격이 오르니까 대오에일이나 아니면 고려제강, 동국제강, 풍산 이런 거 할 것 없이 다 오른다. 이쪽이고요. 지금은 기본적인 명제는 인플레이션 시장 심리가 오게 되면 금리 인상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금리 관련주는 반드시 하나를 넣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지주회사들 있죠. KB금융이나 하나금융. 그 다음에 이제 하나생명도 좋고 또한 이제 하나 손해보험 이런 것들도 좋고 그런 쪽으로 시장하면 좋겠습니다. 자, 요약하겠습니다. 오늘 뭐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었죠. 근데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투자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진행되면 테이퍼링이나 아니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금리에 관련돼 있는 금융 지주회사들 한번 투자하고요. 원자재 요즘 뭐 철강석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 원자재라고 할 수 있는 소재 섹터들 철강이나 화학주들 그다음에 산업재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이나 건설 그다음에 농업 그리고 대체에너지 이런 쪽으로 시장을 순환매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하면 인플레이션을 또 이기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수익도 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렇게 봅니다. 너무 시장이 막 그냥 하락한다고 해서 쫄아가지고 기존에 있는 걸 내동하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보강할 건 보강하고 또 새로운 이런 이 흐름에 맞춰서 가면 수익들은 저절로 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김대복 대표의 슈슈튜브에 대한 얘기 한번 하죠. 김대복 대표의 슈슈튜브가 매일 그 종목들을 올리고 있는데 종목이 요즘 최근에 잘 맞죠. 잘 맞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구독자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면 유튜브에다가 김대복 이렇게 치면 돼요. 유튜브에 김대복 치시고요. 그다음에 구독이 안 되시는 분 구독하기 하시고 이제 3만 이벤트를 합니다. 3만 이벤트를 하는데 여기 와우넷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와우넷에서 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와우넷에서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내일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14시까지 지금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전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유튜브를 사랑해 주시는 분들은 유튜브로 들어오시고 아니면 와우넷에 지금 들어오시면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많이 힘드셨나요? 그리고 좀 어려웠나요? 어려운 사람들 한 번 더 보시고요. 지금 제가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했는데 또 나도 모르게 전문 용어가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나가면서 구독하기 안 되신 분들은 구독하기 하시고 슈슈튜브 꼭 한 번씩 들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